겁니다. 혹시 녹화 없나요? 아니요, 끊고 다시. 예, 6시간 만에 순환기, 호흡기, 신장을 다 끝낼 거거든요. 다 끝낼 수 있느냐? 있습니다. 특히 순환기가 양이 확 줄었습니다. 양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강의한 게 순환기였는데 그때 나름대로 막 공부를 해서 이렇게 룰을 좀 뽑아봤는데 순환기 전 영역에 걸쳐서 다 적용됩니다. 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퍼시픽 책 보시면 순환기가 제일 두껍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저 강의 듣고 나시면 순환기가 제일 쉬울 겁니다. 거기 막 중원부원 설명되어 있는 거 다 빼셔도 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슬라이드 몇 장만 이해하시면 다 적용됩니다. 네, 이따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6시간 만에 세 과목을 충분히 끝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날림으로 해서 되느냐? 제가 장담하건데 6시간 강의만 들으면 순환기, 호흡기, 신장 때문에 국시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진짜. 이것만 아시면 국시에 정말 미니멈으로 잡아도 7, 80%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기출 문제 거의 대부분을 다룰 수 있을 만큼의 양을 뽑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목차는 나중에 보고요. 제가 나름 이름을 제 아이디죠. 트랜스마인드 골드룰이라고 붙였는데요. 이 컨텐츠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만들어낸 거고요. 만들어낸 과정도 정말 생화학 지식까지 파고들어서 정말 이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 논리적 흐름대로 뽑아냈거든요. 근데 적용해보니까 다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제 이름을 붙인 그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장점은 제 강의를 들으신 분만 아시기 때문에 그게 장점인데 단점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시중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임상 경험이 없습니다. 임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레지던트 선생님들, 교수님들 지식에 비해서 제가 적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뽑아낸 거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웬만한 내과랑 외과까지는 한번 쭉 봤는데요. 적어도 학생 수준에 그러니까 적어도 KMLE 수준에서는 틀리는 거 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살짝 틀린 거 하나 있었는데 저번에 얘기했던 거에서 살짝 틀린 거 하나 있었는데 요번에 교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적어도 학생 수준에서는 틀리는 거 없고요.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적어도 순환기 전체에서는 요것만 알고 계시면 지금까지 외웠던 치료법 있잖아요. 오말딘이 ABCN, BC,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버리셔도 돼요. 진짜 정말 찢어 버리셔도 돼요. 그냥 이 병태생리가 이러니까 이 약을 써야 되네 라고 자동으로 나옵니다. 정말. 약장수가 아니라 믿으셔도 됩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 적용이 되니까. 정말 단순한 툴이 모든 내용에 다 적용이 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과학이 그런 거잖아요. 정말 단순한 공식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게 모든 거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정말 얼마나 맞아 떨어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아시는 거예요. 순환기계 생리학. BP는 카디악 아웃풋 곱하기 SVR. 또 스트로크 볼륨 곱하기 헐트레이트 곱하기 SVR. 다 아시는 건데 오늘부터 달달 외우세요. 이거를 아셔야 심장에서 특히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KMLE에서 중점적으로 배우는 질병들은 절대 흔한 질병이 아니에요. 흔한 질병은 안 배워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질병만 배워요. 거의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BP는 카디악 아웃풋 곱하기 SVR 요거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만 모든 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저번에는 생화학 지식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거고요.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전에 30분짜리 동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저번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BP, 카디악 아웃풋, SVR, 스트로크 볼륨, 헐트레이트 5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이 5가지 변수 중에 항상성의 초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거든요. 어디에 항상성이 맞춰져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가장 공부를 많이 하신 저기 당진의 공부리 선생님 네, 5개 중에 어디에 항상성의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카디악 아웃풋이요. 만약에 그렇다면 카디악 아웃풋을 맞추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BP를 맞추기 위해서 카디악 아웃풋은 한 20밖에 안 되는데 SVR을 극도로 높여가지고 BP를 맞추면 우리 몸이 살아남을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만약에 카디악 아웃풋이라면 BP는 낮은 대로 그대로 있고 카디악 아웃풋 엄청 높이고 대신 SVR을 낮춰가지고 우리 몸이 살아날까요? 어느 걸 맞춰도 항상성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BP를 맞춰도 그러면은 카디악 아웃풋을 줄이고 SVR을 높여도 상관없냐? 안 돼요. 카디악 아웃풋 안 나오면 우리 몸에 중요한 브레인에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다고 아까 어떻게 했죠? 거꾸로 해도 BP를 맞춰도 안 되고 카디악 아웃풋을 맞춰도 안 돼요. 근데 처음에 말씀하신 게 맞아요. 우리 몸은 항상성이 카디악 아웃풋에 맞춰져 있어요. 카디악 아웃풋을 일정한 수준의 일정한 범위 내에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은 맞춰져 있어요. 단 BP가 정상 범위일 때. 무슨 의미냐 하면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우리 몸 이거는 절대적인 골드룰이에요. 뇌, 브레인의 산소 공급,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진짜 극단적으로 온몸이 다 날아가도 브레인만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화학 지식 잠시 얘기하면 우리 몸에 살려면은 포도당과 산소가 필요해요. 근데 포도당은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산소는 자유라디칼을 만들기 때문에 저장이 불가능해요. 그때그때 공급을 해줘야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브레인의 산소 공급, 다른 모든 목적 위에 있는 게 브레인의 산소 공급이에요. 다른 어떤 목적을 물리치더라도 브레인의 산소 공급은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면 브레인의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우리 몸은 카디악 아웃풋을 만들어내야 돼요. 카디악 아웃풋이 뭐예요? 심장에서 나오는 피의 양이잖아요. 피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야 브레인의 산소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BP가 떨어져 있다고 칩시다. 40, 50. 혈액의 흐름은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물리 법칙이에요. 압력이 낮으면 브레인까지 못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몸은 정상적인 상황 내에서는 BP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카디악 아웃풋만 맞춰주면 돼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근데 병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럼 BP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때는 카디악 아웃풋이고 뭐가 없어요. 일단 카디악 아웃풋이 나오더라도 뇌까지 못 가요. BP가 떨어져 있으면. 그래서 BP가 떨어져 있으면 무조건 BP 높이는 게 먼저 항상성의 초점이고요. BP가 일정 범위 이내에 있으면 그때는 카디악 아웃풋을 항상성을 맞추는 게 초점이에요. 제가 학생 때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그 내용이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의과 대학이랑 좀 안 맞는지 외우는 것보다 좀 이해하는 걸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니까 이제 논리가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거 체크하고 가시고요. 자, 순환기 공부 다들 조금은 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약물 정말 몇 개 안 나와요. 약물이 나오는 게 큰 범위로 이렇게 해버리면 한 5개 밖에 안 나와요.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순환기 치료라고 그래요. 왜? 볼 거 없는데? 6개 외우는 거 얼마나 된다고? 왜 그렇게 헷갈리냐면 그 6개의 약물이 상충되는 약물들이에요. 혈관 확장제, 혈관 수축제, 그리고
이노트로픽 에이전트, 네가티브 이노트로픽 에이전트, 그리고 이뇨제 수액 공급. 다 상반된 치료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외우는 거에 한계가 뭐냐면요. 외워요. 알아요, 그때. 상충되는 지식이 나오잖아요. 금방 무너져요. 왜? 상충되니까 이게 오를까 저게 오를까? 그때는 찍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6개밖에 안 되는데 왜 못 외워? 외울 수는 있죠. 하지만 상충되는 지식 때문에 바로 허물어지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충되는 지식부터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요거 개념만 딱 잡으시면 제가 장담하건데 요 개념 뭐 어차피 이뇨제랑 수액 공급은 특별한 약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 빼고 혈관 확장제, 혈관 수축제, 이노트로픽 에이전트, 네가티브 이노트로픽 에이전트 요 4가지 분류의 약 개념만 잡고 가시면 순환기 그때부터 덮으셔도 돼요. 진짜 그대로 덮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 개념 제대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소프레서. 바소프레서의 역할은 뭐겠어요? 아까 보셨죠? BP는 카디악 아웃풋 곱하기 SVR이에요. SVR을 높이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뭐? 혈압이 높아져요. 바소프레서의 역할은 혈압을 높이는 역할이에요. 근데 단점은 뭐겠어요? 혈압이 높아지면 심장이 해야 되는 일은 많아지죠. 심장 부담이 늘어나요. 심장 부담이 늘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소프레서라는 거는 동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혈액이 잘 못 나가요. 그러면 LV의 정체가 되겠죠. 그러면 LA의 정체가 되겠죠. 그러면 폐에 물이 혈액이 정체가 되겠죠. 그게 폐 부종이에요. 심부전 때 폐 부종이 생기는 이유는 그렇게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소프레서의 역할을 요 개념을 확실히 잡고 가세요. 제가 이렇게 정말 자세히 알려드리는 거 정말 중요해요. 진짜 제 이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트랜스마인드 골드룰이라고 붙였잖아요. 제 이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과 외과 적어도 KML 통틀어서 요거 개념 잡고 있으면 다 적용돼요. 무조건 다 적용돼요.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개념 잡으시고요. 그 약제 이름은 도파민. 아시죠? 도파민은 이노트로픽 에이전트예요. 그러면서 바소프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을 높여준다고 퍼시픽에 설명이 되어 있죠. 도르타민은 그와 반대로 이노트로픽 에이전트이긴 한데 그 바소프레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혈압을 높이진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도파민은 바소프레서예요. 베타블로커는 약하게나마 바소프레서예요. 바소프레서의 아주 특징적인 약물은 아니에요. 근데 바소프레서의 역할도 해요. 그 자율신경계 얘기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자주 언급을 했었거든요. 뭐 이전 강의 동영상을 보세요. 베타블로커는 바소프레서의 역할이에요. 바조다일레이터는 반대겠죠. 심장 부담 떨어뜨려줘요. 폐울열 줄여줘요. 그러나 혈압을 떨어뜨려요. 이 개념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약물은 나이트레이트 CCB 요거만 아시면 돼요. 에이스 이니비터도 바소다일레이터긴 해요. 하지만 얘도 바소다일레이터의 특이적인 약물은 아니에요. 바소다일레이터 역할은 하기는 하지만 좀 더 바소다일레이터는 나이트레이트 CCB예요. 바소다일레이터 쓴다 하면 나이트레이트 CCB 아시죠? 여기 넌 DHP 계열이 아니라 DHP 계열의 CCB 얘기하는 거예요. 넌 DHP 계열의 CCB랑 DHP 계열의 CCB는 같은 CCB지만 완전히 다른 약물이에요. 다른 약물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바조다일레이터는 나이트레이트 CCB다. 에이스 이니비터도 바조다일레이터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뭐 바조다일레이터의 특이적인 약물은 아니다. 그 정도 개념 잡아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니트로프로사이드, 다이아독사이드, 하이드랄라진 이거는 심장에서 많이 쓰이는 약물은 아니에요. 뒤에 대동맥 질환 여기서 좀 나와요. 하이드랄라진은 임신 중 고혈압 때 쓴다고 되어 있고요. 다이아독사이드랑 니트로프로사이드는 되게 이미디어트하게 작용하는 혈관 확장제라 고혈압에 응급에 써요. 자주 쓰이는 약물은 아니니까 제가 뒤로 빼놓은 거예요. 하지만 얘네들도 바조다일레이터긴 해요.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다이아독사이드랑 하이드랄라진은 혈관에 직접 작용하는 혈관 확장되기 때문에 그
그 아우틱티스 섹션에서는 써서는 안 된다. 뭐 뒤에 또 나올 거니까요. 어쨌든 바도 다일레이트 하면 나이트레이트 CCB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혈관 확장제 작용 부위도 다 달라요. 혈관 확장제가 동맥에 작용하는 거랑 정맥에 작용하는 건 역할이 달라요. 뭐냐면 둘 다 혈압을 떨어뜨려 주기는 해요. 자, 정맥을 확장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혈액을 심장으로 안 보내고 정맥이 갖고 있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프리로드가 줄게 되겠죠. 그러면 카디악 아웃풋도 줄게 되겠죠. BP는 뭐죠? 카디악 아웃풋 곱하기 SVR이죠. 카디악 아웃풋 줄면 BP도 줄어요. 그래서 BP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까 순환기계 생리학 다들 대충 넘어가셨지만 모든 길은 그쪽으로 통해요. 모든 길은. 정말 모든 길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셨던 것보다 더 잘 기억하고 계셔야 남들보다 좀 더 응용력이 생기고 제가 그 공식을 잘 기억하고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걸 뽑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저 지금 이거 슬라이드 한 10장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뽑아내는데 진짜 한 달 걸렸어요. 정말. 왜냐면 어디 있는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뽑아내기 때문에 다 공부를 해가지고 논리를 세워가지고 맞춰보고 해서 뽑아낸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정말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낸 거예요. 뭐 좀 생식 좀 냈어요. 어쨌든 정맥 확장은 그런 거고요. 세동맥은 확장이 되면 SVR이 떨어지겠죠. SVR이 떨어지면 BP도 떨어지죠. 카디악 아웃풋 곱하기 SVR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혈관 확장제랑 혈관 수축제를 봤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이노트로픽 에이전트랑 네가티브 이노트로픽 에이전트예요. 자, 이노트로픽 에이전트의 역할을 볼게요. 심장의 수축력을 높여요. 스트로크 볼륨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스트로크 볼륨 곱하기 헐트레이트 곱하기 SVR이 BP니까 BP는 올라가요. 혈압이 올라가요. 이노트로픽 에이전트의 역할이 잘 짜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LV에서 혈액이 잘 나가요. 그러면 LA에서도 혈액이 잘 나가요. 그러면 폐에서도 혈액이 잘 나가요. 그래서 폐 우려를 줄여줘요. 폐 부종을 줄여줘요. 하지만 심장 부담은 높여요. 심장을 더 일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노트로픽 에이전트에 속하는 게 도파민, 도부타민, 다이곡신이에요. 도파민, 도부타민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이곡신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AV 노드를 끊어버려요. 끊어버리고 벤트리클 내에서의 수축력을 높여요. 요걸 이해해 두시면 편한 게 뭐냐면 헐트레이트가 빠를 때 다이곡신을 쓰라고 해요. 근데 다이곡신의 부작용이 뭐죠? 벤트리클러 타키카디아예요. 외우면 충돌이 되잖아요. 헐트레이트를 떨어뜨려 준다고 했었는데 부작용 다시 벤트리클러 타키카디아네? 역할이 그거예요. 에이트리움에서 내려오는 신호는 역할을 줄여줘요. 막아줘요. 근데 벤트리클 내에서 신호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이트리움에서 내려오는 신호는 헐트레이트를 줄여주고 벤트리클 내에서는 타키카디아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해 두시면 안 되고요. 네가티브 이노트로픽 에이전트는 당연히 반대겠죠. 심장 부담은 줄어들어요. 혈압도 떨어지고 폐 우열은 대신 높아져요. 요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뒤에 다시 할 건데 그러니까 브레인의 산소 공급이에요. 브레인의 산소 공급. 이건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어느 교수님이 와도 이건 못 무너뜨려요. 브레인의 산소 공급. 근데 폐 부종에 빠지는 건 익사한 거예요. 익사.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처리를 해줘야 돼요. 폐 부종은. 그래서 폐 부종 때는 네가티브 이노트로픽 에이전트는 절대 금기예요. 외우셨잖아요. 안 외우셔도 돼요. 왜? 네가티브 이노트로픽 에이전트는 폐에 물을 머물게 하니까. 여기 폐 우려를 높이니까. 금기예요. 요것만 이해해 두시면 뒤에 설명하는 거 그대로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네가티브 이노트로픽 에이전트는 베타블로커랑 CCB가 있어요. 베타블로커랑 CCB는 AV 노드에 작용을 해가지고 그 헐트레이트를 떨어뜨려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근데 또 헷갈리는 게 그 걸쳐 있는 약물들이 있어요. 자, 베타블로커, 네가티브 이노트로픽 에이전트인과 동시에 혈관 수축제예요. CCB는 네가티브 이노트로픽 에이전트와 동시에 혈관 확장제예요. 에이스 이니비터, 혈관 확장제인과 동시에 이뇨제예요. 도파민, 혈관 수축제인과 동시에 이노트로픽 에이전트예요.
겹치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약물마다 총 3가지밖에 없어요. 바소다일레이터, 바소콘스트릭터, 바소프레서, 이노트로픽 에이전트, 네가티브 이노트로픽 에이전트, 이뇨제랑 수액 공급. 이 6가지 챕터밖에 없어요. 이 6가지 챕터를 벗어나는 약물은 심장에서 장단컨대 안 쓰여요. 조금 쓰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6가지 내서 다 돼요. 그러니까 6가지 중에, 그리고 뭐 이뇨제랑 수액 공급은 워낙 특이한 거니까 도대체 4가지 중에 바소프레서, 바소다일레이터, 이노트로픽 에이전트, 네가티브 이노트로픽 에이전트, 이 4가지 중에 도대체 어디 속하는지 잘 아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장단컨대 순환기에 나오는 치료 하나도 안 외우셔도 돼요. 10년 뒤에도 풀 수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자, 이뇨제 역할 아시겠죠? 당연히 물을 빼주니까 폐 우려를 줄어들어요. 심장 부담 줄어들어요. 그리고 대신 혈압은 떨어지겠죠. 수액 공급은 혈압은 높여줘요. 근데 폐 우려는 높아져요. 심장 부담은 높아져요. 이해하시면 따라와 줘요. 쓰실 시간 요거는 드릴게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넘어가겠습니다. 자, 겹쳤잖아요. 바소프레서 역할과 바소다일레이터 역할과 겹쳤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이 우선순위를 안 세워놨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외웠어요. 폐부 정도 나왔고 혈압도 떨어졌어요. 뭐 써야 되지? 둘이 쓰는 약이 달라요. 충돌돼요. 외웠더니 헷갈려요. 순서를 외워두셔야 돼요. 순서를. 뭐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래야 안 헷갈려요. 왜냐하면 순환기는 워낙 충돌되는 약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극단적으로 달라요. 바소프레스랑 바소다일레이터랑 네가티브 이노트로픽 에이전트랑 이노트로픽 에이전트랑.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부종이라는 건 익사상태예요. 익사상태. 이거는 혈액 공급을 하든 말든 산소 공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폐부종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폐부종 때 산소 공급, 이뇨제, 이노트로픽 에이전트, 바소다일레이터를 쓰면 돼요. 아까 이해하신 분은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부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아까 다 원리는 설명을 했어요. 요것만 언급하자면 이뇨제 물 빼주니까 당연히 폐부종 줄어들어요. 이노트로픽 에이전트 잘 짜주니까 LA에서 혈액 잘 나가고 폐에서 혈액 잘 나가요. 바소다일레이터 프리로드 줄여주고 에프로드